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유리 나기빈의 중편 성공의 절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인용된 문장은 지만지 출판사의 유리 나기빈 단편집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성공의 절정은 1970년에 발표한 유리 나기빈의 중편입니다. 유리 나기빈은 현대 러시아 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작가이죠. 유리 나기빈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리 나기빈의 생애와 청개구리 이야기 편을 참고하세요. 유리 나기빈에 대해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 나기빈은 1920년생으로 1940년 이중의 실수로 등단하여 1960년대와 70년대에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1994년에 사망한 작가이죠. 그의 어린 시절은 공산주의형 인간형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지나갔고 청장년 시절은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의 엄혹한 시절과 스탈린의 사망, 스탈린 개인 숭배의 비판과 후르쇼프 시대의 해빙, 브레즈네프 시대의 신냉전 시기 등의 키워드와 함께 보냈습니다. 말년에는 고르바초프의 피리스트로이카를 겪었죠. 이런 정치 상황과 인생 여정을 거친 유리 나기빈은 러시아 문화사에서 소위 쉐스티샤트니키, 즉 60년대인이라 불리는 인텔리들 중에 한 명입니다. 60년대인이란 1925년에서 45년 사이에 주로 태어난 구소련 시대의 인텔리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리에타 추다코바의 의견에 따르면 60년대인들의 출생 연도를 1918년에서 1935년대로 잡기도 했고 드미트리 비코프는 출생 연도를 1940년까지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서구의 사일런스 제너레이션, 즉 침묵의 세대에 해당합니다. 침묵의 세대는 1928년부터 45년 사이, 즉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론사 타임이 이들을 침묵의 세대로 꼬집어 일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어난 인구수가 적고 정치적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던 조용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특징적인 한 세대를 이루었죠. 이들은 모두 1960년대 러시아 문화와 정치를 주도했던 인텔리들입니다. 60년대인들의 시각은 스탈리니즘,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했던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결과로 형성되었고 해빙기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사진은 60년대인들 중 대표적인 시인들입니다. 왼쪽부터 옙두셴코, 아흐마둘리나, 브로츠키, 아쿠샤바 등입니다. 60년대인들의 대표자이기도 한 블라트 아쿠자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혁명가들이 아니었고 공산주의 체제를 청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로 예를 들자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의 과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인간화하는 것이었다라고요. 공산주의 체제를 인간화한다는 말은 바로 구소련이 그렇게도 내세웠던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60년대인들의 대다수는 1920년대에 형성된 당원 계층이나 인텔리 계층을 부모로 둔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확신에 찬 볼셰비키들이었으며 대다수가 내전의 참가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공산주의 사상을 위한 투쟁에 목숨을 걸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60년대인들 대다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신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세계관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소위 스탈린의 숙청으로 고통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60년대인들의 몇몇 부모들은 감옥에 가거나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리 나기빈의 친부는 내전 중에 백군으로 참여해서 총살당하였고 첫 번째 계부였던 마르크 레벤탈은 스탈린 시대에 숙청당해 강제노동 수송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기빈은 두 번째 계부이자 작가였던 르카체프의 지도하에 폭넓은 독서를 하였고 작가로서 성장하는 데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공의 절정은 197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1960년대는 여러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19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을 휘둘렀던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고 후르쇼프가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죠. 그리고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결국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비판을 받게 되어
해빙이라 불리는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957년에는 제6회 전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여자 우주 비행사 찌르시코바가 우주 비행에 성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1964년 후르쇼프가 실각하며 약 10년 동안 이어진 해빙기가 끝나고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에 선출되면서 다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유리 나기빈은 1960년대라는 동시대 이야기를 쓰면서 암 치료제 개발을 하여 암 극복을 현실화한 의학자라는 소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암 치료제를 개발하여 노벨상 수상과 함께 세계적 명성과 부를 얻지만 사랑하는 아내 레나의 가출로 자신의 삶에서 진정 무엇이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레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 주인공 가이가 결국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가이는 암치료제 개발자이며 노벨상 수상이 확실시된 인물로 인류의 은인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 레나는 화가이며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죠. 모르는 가이의 동료 의학자이며 그를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곰부르크는 노벨상 수상의 물리학자이고 유모는 어렸을 때부터 가이와 함께 산 인물입니다. 조교는 가이에게 석사 논문을 퇴짜당한 제자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모스크바입니다. 작품의 첫 대목은 민족 궁전 선벽에서 나오는 가이와 모르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는 시간의 탑을 보면서 시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죠. 시계란 얼마나 놀랍고도 기분 나쁜 발명품인가 라면서요. 시계에 대해 이 삶의 인조가족이 가차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 죽음의 감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식은 자연스레 죽음에 관한 것으로 흘러가죠. 죽음이란 삶의 끝이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단지 파괴력만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인간의 뇌가 살아 움직이는 삶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음과 어떠한 과장된 거짓 관계도 가지길 원하지 않지만 정작 자신은 내부에 공포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말해서 자살에 대한 복선이 소설의 첫 부분부터 등장합니다. 암 치료제 개발로 노벨상 수상까지 앞두고 있지만 아내의 가출로 출구 없는 혼란한 심리 상태에 빠진 가인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아내는 암 종양과 비슷했지만 그의 종합적인 처방이 듣질 않았다. 종양은 오랫동안 잠적해 있다가는 단 하나의 부주의한 움직임만으로도 순간적이고 참을 수 없이 날카로운 그러나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의 무디지만 끈질긴 고통을 일깨워 주었다라고요. 암치료제 연구자답게 아내를 암 종양에 비유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가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레나의 흔적과 자취를 찾아 헤매며 도처에서 아내를 느낍니다. 파는 시체 구덩이 같은 냄새를 풍기는 아파트에서는 텅 비고 어슴푸레한 공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따뜻한 화덕이 나타났고 아내의 평소 모습을 상상하던 가인은 집안을 다 돌고 나서야 그녀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어디서나 레나를 느끼는 이런 현상을 임재 효과라고 부르죠. 가인은 괜히 집에 있는 유모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유모는 항상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어린 시절에는 강에서 수영하지 못하게 했고 혼자서 숲에 가지도 못하게 했으며 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 투덜거렸고 내 여자친구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면서 거의 침을 뱉다시피 했었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은 모욕받고 있으며 관심밖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나는 온건한 성격이었지만 집안일에는 무관심했기에 늙은 할망구의 집요하고 은근하게 도전하는 항의들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모는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를 하거나 어떤 광적인 충성심을 발휘하긴 했지만 생활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 유모는 참기 힘든 존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러시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유모가 아이가 다 성장한 후에도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림은 푸시킨의 유모 아리나 로지오브나입니다. 푸시킨에게 러시아 민담과 전설 등을 많이 들려주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아리나 로지오브나는 푸시킨이 다 성장한 후에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가이의 유모는 가이에 대해 아직도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대하죠. 이런 유모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서술됩니다. 인류의 은인이 사용하던 시트를 얼마나 많이 갈아주었으며 이러저러한 사소한 잘못들 때문에 그의 등짝을 얼마나 때렸으며
에나멜 칠한 욕조에서 그를 얼마나 시켰던가. 다른 이들이 열광하는 것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섞는 것이었더라고요. 가이가 생각하는 아내 레나의 가장 큰 특징은 야생 동물처럼 있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비일상적인 사람이며 세상의 물질적인 작은 부분에 대한 애착을 몰랐다고 설명되죠. 레나의 특징은 완전한 자연성이고 어떠한 거드름이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곰부르크는 이런 그녀의 매력을 영원한 여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성격은 집을 나가면서 가이에게 어떤 메모나 언질도 없이 유모에게 가이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라는 말만 남겼다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1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한 사람의 결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레나는 법칙들이나 원칙들, 규범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감각을 따랐다고 나오죠. 집을 나가면서 레나는 몇몇 옷가지와 우비, 속옷 위에는 단지 망가진 손잡이가 달린 오래된 여름 양산만을 가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약한 햇볕에도 레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주근깨로 덮었기 때문에 양산이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레나의 가출 이유에 대해 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별에 대한 동기는 없었지만 물론 원인은 있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도 없이 강렬한 기쁨도 없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단조로움과 정체됨에 지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활 형태는 그녀를 밑바닥까지 소진시켜 버렸을지도 모른다. 가인은 너무 많이 일을 쓰며 그녀에게 조금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라고요. 가인은 젊었을 때부터 집, 실험실, 병원밖에 없었으며 그의 평생은 폐쇄된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서술됩니다. 하지만 가인은 젊었을 때도 미술관에서 명작들을 보며 자신을 충전하기도 했고 집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며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고 말하죠. 레나가 온 후에는 레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석합니다. 가인은 레나와 사랑에 빠졌을 때에만 완전히 일을 버리고 마법에 걸린 게으름뱅이 만사태평한 시간의 낭비자의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레나는 가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의학에 관계된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가 월급을 받고 삶의 지위를 가져다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인간적인 본질에 끌렸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가이의 일에 대한 이런 무관심을 레나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레나가 재능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냉정히 판단합니다. 성실함도 인내력도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능력도 창작에 대한 의식적인 태도도 없었다고 말이죠. 레나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었고 반쯤 오락적인 태도로 남아있었을 뿐이라고 말하죠. 가인은 레나의 특징을 순간적인 몰입과 그 후의 얼음 같은 냉담이었으며 자신과 자신의 감정들을 전혀 절제할 줄 몰랐다라고 해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란 불꽃놀이로 축제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평일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녀는 다 타서 죄가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인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이란 비도덕적인데 소외와 증오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레나와의 추억은 가이 현실에 계속 끼어들고 간섭하게 됩니다. 일례로 과거 가이와 레나에게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빌려주며 차를 대접했던 레나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작고 뚱뚱한 여자는 통통한 입술로 웃던 이 웃음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웃음을 떠올리게 만든 사람이 가이에게 석사 논문을 거절당했던 조교였습니다. 가이는 그 조교에게서 그 옛날 레나 지인의 웃음을 떠올리게 되자 그를 찾아가서 석사 논문을 다시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교와 그 아내를 놀라움과 기쁨에 빠지게 만들죠. 인류의 은인이 된 가이를 방문한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곰부르크는 레나의 사진들을 함께 보고는 그녀의 매력을 영원한 여성성이라고 말합니다. 곰부르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아내 외에 또 무엇이 있겠소. 부모는 너무 일찍 떠나버리고 아이들은 너무 늦어요. 친구란 너무 드물어요. 발견이란 당신 머리 안에 있는 동안은 당신에게 아주 내밀하게 가까운 법이지만 그 다음에 그것은 모두에게 허용된 창녀가 되어버려야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버린 가이의 선택은 새로운 일에 심연에 빠져들듯 몰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레나의 성격상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가이는 레나가 자신을 내버려 두도록 자신이 레나를 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은 사랑을 잃어버린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모든 관념을 잃어버렸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머가 가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레나에게 터레트라도 갖다 주었으면 틀림없이 추울 텐데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 가이는 현실로 돌아온 듯 레나를 위해 겨울옷을 가져다 줄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레나가 콘티넨탈 식당에 갈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옷구러미를 들고 그것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마주한 대중에 대해 가인은 이렇게 느낍니다. 무관심한 대중은 다만 한 가지 무관계성이라는 것에서만 통일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모두는 둘이서 왔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라고요. 그리고 가인은 일행들과 앉아있는 레나와 눈이 마주쳐서 손까지 어설프게 흔들지만 레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그렇게 짧은 시선으로는 전 남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제스처와 웃음이 그녀 내부의 순간적인 기억에 톡발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그에 대한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레나의 인생에서 확실하게 제어되었고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인은 완전한 소외라고 정의하죠. 모든 것을 팔고 사며 죽음처럼 무관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의 냉혹한 비인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르크에게서 일을, 인생의 목적과 이름까지도 빼앗아갔던 그 세력이 가이를 발견을 강탈했고 그에게서 레나까지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연발공청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상으로 성공의 절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 성공의 절정인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부제가 현대적 이야기인 것도 생각해볼 요소입니다. 옛날 이야기나 민담 등은 영웅이 역경을 딛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보물을 얻고 공주와 결혼하는 스토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부제 현대적 이야기가 더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암 치료제 개발로 인류의 은인 칭호까지 받고 노벨상도 받지만 아내는 가출하였고 암 치료제도 상업화되어 치료제 개발자보다도 광고 효과가 높은 완치된 환자의 얼굴이 새겨진 치료제 상품화로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결국 자살을 택한 주인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이야기란 역설인 것 같습니다. 민담이 시련을 극복하고 업적을 이뤄서 공주나 미인과 결혼하는 이야기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다는 것이죠. 업적을 쌓았더라도 소외와 불행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기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충실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며 그 사랑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모두 살아낸 유리 나기비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6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던 나기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위도 성공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인식하는 것이라고요. 엄혹한 스탈린 시기에도 그는 몇 번씩 이혼을 한 것을 보면 나기비는 그런 식으로 현대 사회와 소련 정치 체제를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나기빈의 마지막 아내 알라의 회상에 따르면 나기빈은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보며 이런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없다며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나기빈이 자신의 창작과 삶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